안녕하세요. 스포츠 주민의 아나운서 조윤경. 허준 인사드립니다. 네, 올 시즌 가장 치열한 순위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스포츠. 네.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아, 질문하신 겁니까? 네. 느닷없이 시작과 동시에 질문을. 제가 그래도 스포츠 주민의 진행자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한창 시즌 중이다. 그리고 순위 경쟁이 치열하다. 이 겨울에 한창 인기 있는 스포츠 뭡니까? 농구와 배구가 있죠. 네. 그 와중에 순위 경쟁이 치열하다. 아마도 지금 춘추 전국 시대를 누비고 있는 배구 아니겠습니까? 제가 허준 씨를 너무 과소평가했나 봐요. 너무 잘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자, 2016-17 V리그가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배구 팬이시라면 심장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배구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과학적인 기술까지 정말 알차고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볍게 뛰어올라 강하게 내리꽂는 강스파이크. 이어지는 리시버와 블로킹의 향연이 보는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하는 스포츠, 바로 배구인데요. 상대의 높은 수비 장벽을 뚫는 공격과 온몸을 던져 막아내는 수비의 비법, 그리고 서브와 스파이크의 숨은 과학까지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배구 이야기. 지금 이 시간 배구 레전드와 함께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한국 여자 배구의 전설 장윤희 해설위원과 배구의 숨은 과학을 알려줄 스포츠 재활학과 이기광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본인이 뛰는 실업팀을 스스로 92연승으로 이끄신 분이에요. 92연승,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배구 최고의 스타, 전설의 선수, 레전드. 반갑습니다. 너무 같이 쑥스럽네요. 너무 앉아있다는 게 너무 이렇게까지. 영광스럽네요. 제가 얼굴이 달아올 정도로 너무 과소평가를 해주시지 않았나. 과소평가요? 과대평.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배구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170cm의 단신에도 공격과 수비를 완벽하게 해내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장윤희 선수. 1990년대 그녀가 속한 실업팀을 리그 92연승으로 이끌어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9년 연속 우승이라는 신화를 쓴 장윤희 선수는 은퇴 후 9년 만에 다시 코트로 복귀해 여전한 실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이만하면 코트의 전설이라 불릴만 하죠. 정말 화려한 발자취를 남긴 분이십니다.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리그 MVP 5회, 9년 연속 리그 정상에 오르는 위협을 달성하신 분입니다.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구 잘 알긴 하는데 뭐 정확한 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긴가민가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배구가 어떤 스포츠인지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배구는 1895년 미국 YMCA에서 스포츠 지도자로 있던 윌리엄 모간이 창안했습니다. 네. 윌리엄 모간은 원래 농구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중년들이 농구를 하기에는 너무 격렬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좀 더 중년들이 부담 안 갖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참에 테니스처럼 이렇게 코트를 사이에 두고 공을 넘기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배구 종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싸움을 안 해도 되니까. 예. 이게 이 중년 남성들을 위한 스포츠를 고안하다가 만든 것이 배구라니까 정말 새로운 사실이긴 한데요. 그럼 운동량이 다른 스포츠보다 혹시 덜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요. 예, 처음 배구는 지금과는 다른 게 구인제로 했을 때는 운동량이 비교적 적었는데 1958년부터 이제 6인제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경기 속도가 빨라지고 활동량도 많아지고 또 특히 이렇게 프로 배구가 생기면서 굉장히 격렬한 스포츠가 됐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은 이렇게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닙니다. 저도 배구를 재미있게 많이 보긴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A 속공, C 속공. 네. 빨리 잘 하면 몰라요. 다 속공 아닌가? 속공의 종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타에서 공격수의 거리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죠. 4, 5m가 길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C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4, 5m. 또 2, 3m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속공은 A 속공, B 속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격수와 세터의 거리가 1m 이내일 때 세터가 올려준 공을 바로 쳐서 넘기는 A 속공. 세터와 공격수의 거리가 2에서 3m 정도 차이가 있을 때 토스하는 B 속공.
우리나라 선수들이 자주 구사하는 시속공은 세트와의 거리가 4에서 5m 정도일 때 사용하는 공격을 말합니다. 공격의 종류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다른 공격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A 속공, B 속공을 이용하는 또 백어택의 공격이 있죠. 역시 뭐 배구 코트를 보면 네트의 사이에서 3m 떨어지는 어택 라인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선을 넘지 않고 6m 안에서 공격을 시도하는 게 바로 백어택 공격이라고 됩니다. 예전에는 어택 라인에 가까운 지점에서 공격들을 백어택을 시도를 많이 했는데요. 네. 요즘은 신장도 커지고 스피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 라인을 밟지 않고 네트에 가까이 가면서 시도하는 게 파이프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 시도하는 백어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격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동작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일본 여자 배구가 이 배구를 시도하면서 패턴 플레이를 가지고 나오면서 네. 뭐 올림픽에서 시간차 공격들 여러 움직이는 그런 공격들을 만들어가면서 목에 메달을 안았던 그런 경기들인데요. 역시 네. 패턴 플레이가 좀 나와줘야지만이 배구의 그러한 꽃 그림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여자 배구팀은 동양의 작은 신체 조건에도 최초로 시간차 공격을 이용한 패턴 플레이를 선보였는데요. 연이은 패턴 플레이 공격에 성공한 일본팀은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현재 배구는 서브권 없이 랠리 포인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서브권이 왜 사라지게 된 건지. 그 원래 랠리라는 건 이제 주고받는 건데 점수가 올라가지 않고 공격을 성공하면 서브권만 주고받다 보면은 점수가 너무 안 올라가니까 경기 시간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선수들도 많이 지치고 힘들고 그다음에 그 경기를 중계하는 측면 아니면 관람하는 측면에서 경기가 너무 길어지면서 그 지루하거나 뭐 힘들기 때문에 점수와 서브권을 동시에 이제 가져오는 그런 시스템이 랠리 포인트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규정이 바뀌기 전에 우리 선배들 또 후배들이 또 좋은 그런 형상력을 보여줬던 또 경기가 있습니다. 네. 뭐 93년도 월드리그 남자 배구인데요. 네. 역시 뭐 네덜란드 팀을 지고 있다가 마지막 경기 뭐 4세트에 그때는 랠리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9대 14. 정말 극적인 그런 승리를 했을 때 저도 정말 제가 손에 땀이 주르주르 흐를 정도로 그 멋진 경기였었습니다. 네덜란드와의 4세트 경기를 역전한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였네요. 이 서브권이 있던 시절에 내리 점수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공격에 성공을 했다는 뜻인데, 얼핏 그 올림픽 펜싱 FA의 그 박상용 선수의 역전승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정말 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트레이드 마크인 거예요. 절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서 혹시 이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경기? 네, 특히 저희는 일본과의 경기. 저희도 항상 세트를 2세트를 먼저 내주고 마지막 세트에서 지고 있다 역전하는 게 모든 선수가 우리는 할 수 있어. 그 많은 훈련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겨내면 우리가 꼭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얘기들을 선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많은 역전승을 거뒀던 그런 경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구 코트는요. 정말 조용히 하고 있다가 딱 점수를 내는 순간 배구 선수들이 막 승리한 것처럼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맞아요.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죠. 김연경 선수도 아마 지금 올림픽에서 일본과의 모든 경기를 치르면서도 다른 경기보다는 일본과의 경기만큼은 모든 선수들이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꼭 일본을 이길 수 있어.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김연경 선수 얘기, 배구 얘기하면서 어떻게 김연경 선수 얘기 안 합니까? 그렇죠.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선수인지 일단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김연경 선수는 어렸을 때의 키가 정말 작은 선수였어요. 지금은 뭐 192cm인데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언니 따라서 체육관에 구경 갔다가 내가 배구가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선수인데요. 무려 키가 160cm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키가 작다 보니까 주도자들이 공격력보다는 수비수, 세터, 기본기에 집중력인 훈련들을 많이 했던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김연경 선수가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연경 선수의 연봉이 또 그렇게 대단하다면서요. 네. 아래 뭐해. 네. 김연경 선수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연봉 1위가 아니라요. 세계 연봉 1위입니다. 얼마 줄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연봉이 배구 선수 중에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김 선수가 연봉 순위에서 남녀 통틀어 1위고요. 최근 터키 페네르바체와 재계약한 김 선수가 120만 유로, 그러니까 한화로 약 15억 6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파기됐습니다. 2위인 중국 여자 배구 대표팀 선수 주팅은 110만 유로, 약 14억 3천만 원이니까요. 약 1억 원 정도의 연봉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선수가 있다는 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리우 올림픽 무대에서 김연경 선수 정말 화려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무려 득점이 207득점. 그렇죠. 거기에서 또 뭐 경기당 25.9.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 일단 192cm의 키가 강한 스파이크, 그 외적인 정확한 서브 리시브와 또 좋은 그러한 수비로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그런 연봉이 김연경 선수에게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역시 합니다. 배구계의 메시답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아름다우시죠. 팬입니다. 오, 예뻐요. 저 진짜 팬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순수하기만 할 것 같은 우리 김연경 선수가 리오올림픽에서 한일전이었었죠. 네. 그때 공격에 실패를 했을 때 네. 내가 밥이 부족해서 내가 배가 고파서 이런 거다. 그래서 빨리 나에게 먹을 걸 좀 갖다 달라. 그래서 그렇죠. 공격 실패를 하고 식빵! 그렇죠. 김연경 선수의 식빵 사건은 2016 리우 올림픽 첫 경기였던 한일전에서 벌어졌는데요. 서브를 받아 강 스파이크로 공격! 하지만 선 바깥으로 나가버린 공 때문에 그만 식빵이 나와버렸습니다. 승부욕도 남다른 김연경 선수, 늘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뜨거운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정말 승부욕하면 뒤지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김연경 선수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질 않습니다. 네. 근데 배구 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브 아니겠습니까? 서브 잘하는 팀은 정말 성적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서브가 강하게 들어가다 보면 상대팀의 리시브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적인 플레이가 단조로워지기 때문에 반대에 있는 팀들은 또 브로킹에 또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또 플레이를 막아낼 수 있는 강한 또 블로킹을 만들어낼 수 있죠. 배구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서브. 상대팀의 수비를 뚫고 강하게 꽂는 강 서브는 득점으로 바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고득점을 향한 서브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이 선수들에게 잠시 주목해 볼까요? 정 의원님이 생각하는 요즘 최고의 서브를 넣는 선수라면 어떠세요? 아무래도 작년 시즌에 도롱사에 있는 문정훈 선수가 정말 뭐 수련 선수 아니면 정말 훈련을 많이 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었지만 역시 이 서브에 강한 서브로 스타가 됐던 선수잖아요. 그 현대건설의 그 김주하 선수의 서브도 특이한데요. 그 김주하 선수는 이렇게 무회전 그 서브를 넣어서 그 수비수가 봤을 때는 이제 공이 이제 흔들리면서 오는 타격이 와서 실수를 좀 유도하는 그런 서브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와, 공의 진행 방향을 종잡을 수 없이 불규칙하게 떨어지는 서브.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그죠? 네. 네. 그 배구에서 그 무회전 서브하고 비슷한 게 그 축구에서 그 호날두 선수가 그 프리킥 할 때 차는 무회전 킥. 그다음에 뭐 미국 그 야구 선수들 투수 중에 그 너클볼이라고 너클볼. 네. 공이 흔들리면서 나오죠. 예. 그런 것들이 다 무회전 그 킥이나 무회전 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회전 서브에 혹시 과학의 힘이 담겨 있습니까? 당연하죠. 예. 무회전 서브에도 예, 그 과학적인 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배구의 다양한 서브 기술 중 하나인 무회전 서브. 공을 올려 손바닥으로 치고 상대편으로 넘기는 이 자세에 과학이 숨어 있다는데요.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플로트 서브를 때릴 때 공 중앙으로 해서 공도 던지고 나서 같이 이제 중앙 맞춰가지고 이제 공의 낙차가 많이 심하게 하고 또 이제 회전을 많이 못하게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을 맞출 때 이제 이 손바닥 중앙으로 해서 이렇게 딱 끊어요. 회전이 없으면 이제 공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리시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세를 잘 못 잡게. 스파이크 서브는 손바닥의 아래쪽으로 공을 잡아 감듯이 치는 기술이라면 무회전 서브는 손바닥의 가운데 쪽으로 잡아치는 기술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대원 선수의 자세를 다시 한번 볼까요? 공을 치는 손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공이 부딪히는 부위를 유심히 보셨나요? 손바닥을 맞고 넘어가는 공은 무회전을 그리며 네트 반대쪽으로 날아갑니다.
상대편이 받기 힘든 공의 과학적인 원리를 좀 더 살펴보면 공기가 공 표면의 뒤로 흘러가면 공 뒤쪽에 불규칙한 기류가 형성되는데 그로 인해 불규칙한 궤적으로 공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요. 배구에서도 이런 무회전을 많이 사용하나요? 네, 그렇지만 우회전보다는 또 많은 그 볼들을 감아 때리는 스피드한 그러한 서브들이 있었거든요. 얘기하면 또 스파이크 서브죠. 스파이크 서브. 그렇죠. 예전에 저 선배 노진수 선배, 네. 또 장윤창 선배. 그렇죠. 역시 고교 시절에 노진수 선배가 처음으로 스카이 서브를 시도했던 선배고요. 역시 실업에 와서 돌고래 서브 아시죠? 네, 허리가 뒤로 많이 젖혀지면서 강한 스파이크를 때렸던 네. 장윤찬 선배가 한참 서브에 대한 부분에서 1위를 달렸었고요. 그 후로 이제 신지식 선수가 키는 작지만 엄청났죠. 네, 상당히 파워 있는 그런 서브 또 강한 정확도가 높은 그런 스파이크 서브를 때리면서 좋은 그런 활약을 보여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후인정 선수도 있잖아요. 그죠? 후인정 선수 그때 당시에 95년 한국 배구 슈퍼리그 1차전에서 경기대를 대학 챔피언으로 이끌었거든요. 최고였죠. 근데 이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귀화 배구 선수죠. 원래 후국기 선생님이 아버님이신데 정말 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졌던 분이었지만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대만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일본의 전주훈련까지도 가면서 비자를 받지 못해서 되돌아오는 아이고. 그런 아픔 시달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내 아이한테까지는 이런 걸 물려주지 않겠다 해서 바로 후인정 선수는 국적을 받고 가면서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국위성량을 했던 선수죠. 후인정 선수 백어택 뒷라인 뒤에서 점프해서 스파이크 때리는 정말 날아다녔어요. 그렇죠.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런데 이 백어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는 결국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브로킹이 막 어디도 못 뚫을 것처럼 막고 있는데 그걸 뚫고 내리꽂는 스파이크. 네. 이 정말 가슴이 뛰는데 스파이크를 보면 왜 이렇게 가슴이 뛸까요? 네, 그 스파이크는 배구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아주 장쾌하게 그 상대방 그 코트로 내리꽂는 모습을 보면은 저희 다 속이 다 시원해지는데 여기에도 스파이크 동작에도 숨은 과학이 있습니다. 스파이크 동작은 그 어깨라는 관절을 중심으로 팔을 빠르게 회전시켜서 그 손으로 공을 강하게 치는 거거든요. 네. 이때 중요한 거는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손바닥에 있는 그 운동의 양을 공에다 전달해 주는 건데 그 손바닥으로 쳐야지 효과적으로 그 공의 운동량을 전달해 줘서 강하게 공을 칠 수 있는 거고요. 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 배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스파이크. 강하게 내리꽂으며 득점을 이끄는 스파이크의 과학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스파이크 동작을 보면 뒤로 살짝 몸을 이렇게 젖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때리잖아요. 네. 이 이유는 그러면 더 세게 치기 위해서입니까? 그 여기 몸의 상체에 있는 운동량을 이 팔에 전달하기 위한 동작인데 우리 이런 동작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랬고 예를 들면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그 상체를 뒤로 젖혔다가 그쵸. 이렇게 던진다든가 이런 것처럼 더 강하게 그 공을 때리기 위해서는 상체의 그 힘을 충분히 이용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공격수라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동작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선수들이 한 100km 시속 100km 정도 어우, 어마어마한 속도죠. 요즘 여성 선수들은 남자 선수만큼은 진짜로 스파이크를 칩니까? 예, 허준 씨 말씀이 과장이 아닙니다. 그랬고 지난번 리우 올림픽에서 실제로 여자 선수가 그 시속 101km 굉장히 강한 서브를 구사했습니다. 101km 대포 아닌가요? 어우, 이게 최고 속도인 거죠? 최고 속도 네, 경신이죠? 그렇습니다. 기록을 만들어낸 주인공은요. 이탈리아의 파올라 에고 선수고요. 네. 그렇지만 이 선수가 17세의 올림픽이라는 거기에서도 100km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스피드한 서브를 때렸었는데 바로 성인이 돼서 자기의 기록을 본인이 또 깨게 된 거죠. 아니 실제로요. 얼마 전에 해외 인터넷에 사진 한 장이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요.
배구 선수 여친에게 등짝 스파이크 당한 남자라는 제목으로 저거 올라왔어요. 봤어요. 이게 인터넷에 엄청나게 퍼졌거든요. 근데 배구 선수 출신 여자친구에게 장난을 친 거예요. 좀 심하게. 근데 여자친구가 딱 하고 하지 때린 마 거죠. 이런 거죠. 네. 하지 마. 뭐 근데 이 손 모양 그대로 피멍이 들어가지고. 진짜 피멍이 그러니까 그냥 손자국만 나는 게 아니라 피멍이 새빨갛게 들었는데 와. 그래서 능력이. 댓글이 애도합니다. 막 하는 글들이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어마어마한 자국을 남겼는데 네. 손님이 이 배구 선수는 정말 센가요? 세죠. 아무래도 연습을 뭐 다 많이 하잖아요. 네. 볼을 때리는 그쵸. 그런 스피드나 매일매일. 타이밍을 맞추는 뭐 수천 번도 더 하겠죠. 그런 속도감이 모든 힘이 이 손끝에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강한 그런 힘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스파이크를 때리거나 이게 공격을 하거나 뭐 배구를 할 때 신체 조건이 좀 중요한가요? 아무래도 키가 큰 선수들이 유리하겠죠. 높이 저희는 네트를 놓고 또 위에서 네트 위에서 또 스파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작은 선수보다는 키가 큰 선수들이 좀 유리한 부분이 좀 있을 듯합니다. 그 캐나다의 그 가빈 슈미트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네. 그 선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농구를 했습니다. 농구를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어머니가 배구로 그 종목을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넌 점프를 잘하니까. 네, 그리고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배구가 그렇게 인기 있는 스포츠도 아니고 이 선수는 특히 그 농구를 하다가 배구로 바꾼 지 얼마 안 된 미완의 대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선수가 이제 5년 만에 그 삼성의 심치용 감독님이 그 미완의 대기 그 재질을 알아보고 스카우트해서 우리나라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농구를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가빈 슈미트 선수. 농구와 식당 일을 전전하던 그에게 던진 어머니의 조언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는데요. 점프의 장점을 살려 배구 선수로 전향하게 된 가빈 슈미트. 이후 한국에서 전성기를 만나 엄청난 기록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럼 그 뒤로 좋은 기록을 좀 내고 했습니까? 예, 그 다음부터는 뭐 그 감독님의 이제 그런 그 믿음과 응원으로 그 무시무시하게 이제 고공 폭격을 선보이면서 이 경기에 118점이라는 그 득점 기록을 세우면서 득점 1위도 차지했습니다. 이 신치용 감독의 해안이 정말 돋보였네요. 키 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배구에서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정말 꿀수비 나왔을 때 리베로는 사실은 큰 키가 필요하진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수비 전문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 어린 선수들도 꿈이 있습니다. 왜냐면 배구는 키가 큰 선수들만 해야 돼가 아닌 리베로 제도가 있다 보니까 우리 키가 작은 선수에게도 너는 희망이 있어. 그렇게 하면서 그 작은 선수들에게 배구를 할 수 있는 꿈을 열어주는 게 바로 리베로 제도죠. 네, 이게 유니폼 색깔을 다르게 입는 선수가 리베로 맞는 거죠? 근데 리베로는 어택 라인의 가운데 그어져 있는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구용으로 어택 라인이라고 하는데 어택 라인 안에서는 절대 토스로 공격수에게 볼을 올려줄 수 없습니다. 언더로서는 올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재치 있는 선수는 리베로 선수가 토스로 볼을 올렸을 때 그냥 스파이크 하지 않고 네. 그냥 넘겨주면 반칙이 되지 않고 있고요. 역시 리베로 선수가 할 수 없는 거 스파이크, 블로킹, 네트 위 성단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리베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리베로라는 포지션이 생기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강한 서브가 구상이 되면서 넬리 현상이 적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수비 전문 선수를 만들어내면서 더 박진감 넘치는 그런 배구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면서 바뀌어지게 됐죠. 그렇군요. 네. 서브에서 디그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 디그는 이제 서브를 수비할 때 받거나 아니면 강한 스파이크 시속 110km거든요. 강한 스파이크를 이제 받아내는 거를 이제 디그라고 하는데 그 리베로의 그 멋진 디그를 보는 것도 배구 경기를 즐기는 하나의 묘미인데 그 리베로가 작은 이유는 이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 몸이 작을수록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베로한테 요구되는 또 다른 능력이 뭐냐면은 빠른 판단력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는 스파이크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머리가 또 좋아야 돼요. 반사신경도 빨라야 되고요. 저 배구는 정말 보면 볼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배구는 이렇게 알면 알수록 더 경기 관람이 재밌어지는 그런 스포츠인데 그
저희가 배구할 때는 이제 없었던 규칙인데 1994년도부터 이제 규칙이 바뀌어서 그 손이 아닌 발로도 이제 수비를 할 수 있고 네. 뭐 여러분들 족구 아시다시피 네. 족구 같이 발로 이렇게 수비를 하는 그 흥미로운 그런 장면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구를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야, 왜 성인 경기에 아이가 한 명이지? 정말 에이, 그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배구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유. 보면 키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키가 많이 차이 난다고 안 보이거든요. 근데 터키 리그나 이런 이탈리아 쪽에서는요.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이 192cm가 넘어요. 근데 리베로가 150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보세요. 그러면 같은 코트에서 서 있으면 정말 아이가 서 있는 느낌. 그렇네요. 그게 진짜 들죠. 과장이야. 그래서 점수 냈을 때 와자 하고 점수 냈을 때 어깨 동무들 많이 하잖아요 배구에서. 외국에 보면 리베로는 어깨 동무 안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 다 어깨 동무 하는데 이 선수는 서 있어 이렇게. 서 있든 허리를 감싸고. 허리 잡고 이렇게 있죠. 옆으로 이렇게. 네. 정말 알면 할수록 재미있는 배구. 지금도 한창 시즌 중이죠. 네, 그렇죠. 아직 순위 경쟁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는 그런 경기들이 나올 듯 합니다. 네, 오늘 배구에 대해 쏙쏙 이해가도록 설명해 주신 두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배구만큼 다이나믹한 농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